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사실 그것은 뇌가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현재라고 느끼는 순간은 실제로는 약 0.1초에서 0.5초 전의 일입니다. 뇌가 정보를 처리하고 조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가 아닌 과거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경과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안으로 뛰어들어 탐험했습니다. 그의 물리학 접근법과 문제 해결 방식은 의식적으로 세상을 보는 습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단 60초 동안 진정으로 보는 것. 우리가 지금부터 탐구할 것은 뇌의 작동 원리뿐만 아니라 보는 방식을 바꾸면 경험하는 현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측정 가능한 현상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우리의 눈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빛이 각막을 통과하고 수정체가 초점을 맞추며 망막의 광수형체가 신호로 변환합니다. 이는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서 익히 봤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대부분의 설명이 멈추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뇌에 도달하는 시각 정보의 양을 계산해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눈에서 뇌로 들어오는 정보는 초당 약 1천만 비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그중 약 40비트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정보는 어떻게 될까요? 뇌가 결정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화면을 바라보는 동안 시각 피질은 정보를 단순히 수신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을 예측하고 구성합니다. 틈을 메우고 패턴을 완성하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고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지웁니다. 우리는 세계를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우리의 모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측 처리 이론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뇌는 카메라가 아닌 소설가입니다. 주어진 단서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이야기가 너무 그럴듯해서 우리는 그것이 이야기인 줄 모릅니다. 파인만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의 아버지, 멜빌 파인만은 과학자가 아니라 유니폼 판매원이었지만 아들에게 세상을 보는 방식을 가르쳤습니다. 숲을 걸으며 새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새의 이름을 여러 언어로 부를 수 있지만 이름을 안다고 해서 그 새에 대해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그 새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를 봐야 해. 이름과 사물의 실제 이해는 다른 것입니다. 이름은 우리를 안심시키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이해했다는 착각을 줍니다. 파인만은 이를 지식의 가장 위험한 함정으로 보았습니다. 알고 있다는 느낌이 실제로 아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식적 관찰의 시작점입니다. 파인만을 특별하게 만든 씨앗이기도 하죠. 우리의 눈이 세계를 그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표면만 살짝 건드린 상태입니다. 더 깊이 탐험해 봅시다. 망막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시신경이 눈에서 뇌로 연결되는 지점에 광수용체가 없어서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하는 구멍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구멍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뇌가 주변 정보를 바탕으로 그 자리를 메우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치즈를 생각해 보세요. 구멍이 많지만 멀리서 보면 매끄럽게 보입니다. 우리의 시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멍을 보지 못합니다. 뇌가 그 자리를 메웠기 때문이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색을 인식하는 주체세포가 망막의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부는 거의 흑백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변 시야도 색깔로 보인다고 느끼죠. 이는 뇌가 과거의 그 자리에서 본 색을 기억하고 덧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중심부만 컬러이고 나머지는 뇌가 덧칠한 컬러 영화와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각적 착오가 아닙니다. 뇌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현실을 구성하는지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이 구성이 어디서 오는지를 추적하면 우리는 시냅스로 도달하게 됩니다. 뉴런과 뉴런 사이의 틈 너비는 약 20나노미터로 머리카락 굵기의 5000분의 1입니다. 이 미세한 틈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뉴런이 발화하고 전기 신호가 세포를 따라 이동하며 끝에 도달하면 신경 전달 물질이 틈으로 방출됩니다. 도파민, 세로토닌, 글루타메이트 같은 분자들이 다음 뉴런의 수용체에 결합하면서 신호가 계속됩니다. 이 과정은 초당 수십억 번 일어납니다. 파인만은 아마도 이 과정을 보며 생각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분자들이 작은 틈을 넘나드는 일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물리학인가 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해부의 법칙이 등장합니다.
1949년 도널드 해부가 제안한 이 법칙은 함께 다뤄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두 뉴런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일이 반복될수록 그 사이의 시냅스는 강해집니다. 더 빠르게 신호를 전달하고 더 적은 자극으로도 활성화됩니다. 그렇다면 이 연결은 고정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극적인 예로 런던 택시 기사들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복잡한 도로망을 수년간 기억하고 탐색하는 이들의 해마, 즉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은 일반인보다 더 컸습니다. 그들의 뇌는 문자가로 물리적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사용이 구조를 바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하는 모든 것을 생각해 봅시다. 요리, 운전, 언어, 관계 등 처음에는 어색하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죠. 이는 의지력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 시냅스가 두꺼워진 것입니다. 반복된 활성화가 그 경로를 뇌의 기본 회로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보는 모든 것은 과거의 반복이 만든 물리적 구조물입니다. 타인만이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와 함께한 산책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어느 날 타인만은 친구와 숲을 걷다가 친구가 새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게 뭔지 알아?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물었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새는 영어로 이렇게 불리고 스페인어로는 이렇게, 중국어로는 이렇게, 포르투갈어로는 이렇게 불린단다. 이제 너는 전 세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알았지만 여전히 그 새에 대해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름을 아는 것, 그것은 시작점일 뿐입니다. 타인만은 이 교훈을 물리학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공식을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공식 뒤에 숨겨진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수식이 아닌 자연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은 물리학을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타인만 다이어그램은 그의 천재성 때문이 아니라 관찰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탄생했습니다. 아직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다면 계속 탐험해 봅시다. 타인만은 코넬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식을 이해했다는 느낌이 들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그 느낌은 대부분 익숙함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이해는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더 많은 질문을 만들어내며 이해할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는 느낌을 줍니다. 그는 이것이 진짜 물리학을 배우는 감각이라고 했습니다. 의식적 관찰이 단지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물리적 구조를 변화시킨다면 어떨까요? 그 메커니즘을 추적하면 우리는 놀라운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BDNF라는 뇌 신경 영양인자가 있습니다. 주의 집중은 이 단백질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BDNF는 시냅스의 성장을 돕고 새로운 뉴런의 생성을 지원하며 기존 연결을 강화합니다. 의식적으로 무언가에 집중하는 행위 자체가 이 화학물질을 뇌 안에 퍼뜨립니다. 근육이 사용할수록 두꺼워지듯이 시냅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일 때 그 주의 경로가 되는 신경회로는 강화됩니다. 더 빠르고 더 선명하게 작동하죠. 잠시 멈춰봅시다. 모든 관찰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고 광고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찰은 자동적이고 반사적이며 뇌의 디폴트 모드로 처리됩니다. 의식적 관찰은 다릅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결정이며 주의를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의식이 개입하는 순간 뇌가 달라집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마음 챙김 명상을 수년간 실천한 사람들의 뇌를 스캔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전전두엽 피질, 즉 주의 조절과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영역이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편도체, 즉 공포 반응을 담당하는 영역의 반응이 감소했습니다. 즉 우리가 공상할 때 활성화되는 자동 회로가 억제되었습니다. 이를 스마트폰에 비유해 봅시다. 보통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수십 개의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며 배터리를 소모하고 처리 능력을 분산시킵니다. 의식적 관찰은 그 백그라운드 앱들을 닫고 단 하나의 앱의 모든 처리 능력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뇌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놀랍게도 이 상태는 단 몇 분만으로도 측정 가능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fMRI 실험에서 참가자들이 8주간 매일 20분씩 의식적 관찰을 훈련한 결과 회백질 밀도가 변했습니다.
뇌가 문자 그대로 물리적으로 달라진 것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동안 우리의 주의는 이 이야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의식적 관찰이며 그 관찰이 우리의 뇌에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지만 의식적 관찰이 뇌를 바꾼다면 관찰자 자신도 바뀌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관찰이 관찰자를 변화시킨다면 관찰하기 이전에 나는 누구였을까요? 시냅스가 변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의식적 관찰이 신경회로를 다시 쓴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찰이 단지 우리의 내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찰하는 대상 자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찰자가 관찰 행위로 인해 변한다면 그 관찰자가 만들어내는 현실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 대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입니다. 이 질문이 열린 채로 있는 지금 잠시 멈춰 봅시다. 우리의 마음이 무언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식적 관찰에 대해, 시냅스에 대해, 그리고 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 상태, 즉 불확실함과 호기심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상태가 바로 학습이 가장 깊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물리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어떤 통찰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 통찰이 우리의 능력 개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탐험해 봅시다. 이 책은 천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진정으로 알고 싶어하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있으며 이 영상이 제기하는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그 울림이 있을 때가 바로 깊이 탐구해야 할 순간입니다. 우리의 뇌는 지금 매우 수용적인 상태입니다.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으니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진정으로 의식적으로 관찰한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 관찰이 여러분의 무엇인가를 바꾸었나요? 19세기 말 한 실험이 물리학의 기반을 뒤흔들었습니다. 1801년 토마스 영은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 빛이 파동임을 증명했습니다. 빛이 두 개의 틈을 통과할 때 간섭 무늬가 나타나죠. 이는 파동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1909년 과학자들은 이 실험을 전자 하나씩 발사하여 반복했습니다. 전자 하나가 발사될 때마다 두 개의 틈 중 하나를 통과하게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면 전자는 스크린에 도달하고 이 과정을 수천 번 반복하면 간섭 무늬가 나타납니다. 이는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하나의 전자가 동시에 두 틈을 통과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과학자들이 전자가 어느 틈을 통과하는지 관찰하기로 결심했을 때 측정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간섭 무늬가 사라졌습니다. 전자는 관찰되는 순간 파동이 아닌 입자로 행동했습니다. 이는 관찰 행위 자체가 전자의 행동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 시험이 아닙니다.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새가 날아가는 것을 본 적 있나요? 그 순간 관찰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관찰은 개입이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집정 가능하죠. 파인만은 이 사실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그는 이중 슬릿 실험을 양자역학의 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실험 하나가 양자역학의 진정한 신비를 담고 있으며 더 깊이 이해하려 할수록 더 이상하게 느껴진다고요. 그러나 그 이상함을 피하지 않는 것이 물리학자의 덕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식적 관찰이 단지 우리의 뇌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 주변의 현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파인만에게 관찰은 직업이 아닌 생활이었습니다. 1940년대 말 그는 코넬 대학에 있었습니다. 맨허튼 프로젝트 이후 그는 우울함에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었지만 물리학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는 물리학을 다시 재미있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학생 식당에서 누군가 접시를 공중에 던졌고 접시는 돌면서 날아갔습니다. 파인만은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의식적으로 관찰했습니다. 접시의 회전 속도와 흔들림 속도의 관계를 관찰하고 계산했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아무 쓸모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관찰이 그의 시냅스에 무언가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회로가 다시 켜졌고 그 관찰에서 시작된 사고의 흐름이 결국 파인만 다이어그램으로 이어졌고 노벨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파인만은 나중에 이 순간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가지고 놀았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재미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핵심입니다. 의식적 관찰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타인만에게 보는 것은 순수한 즐거움이었고 그 즐거움이 결국 물리학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관찰하려 하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 집중하려 합니다. 하지만 타인만의 관찰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냥 순수하게 봤습니다. 그 순수함이 그의 시냅스를 가장 깊이 변화시켰습니다. 조각가는 돌 안에서 형상을 본다고 하듯이 타인만은 세계를 그러한 방식으로 봤습니다. 혼돈 속에서 이미 존재하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 보는 능력은 천재성이 아니라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의식적으로 보는 것을 평생 연습한 결과였죠. 그의 연습을 이끈 것은 브라질 삼바, 개미 행렬, 그리고 학생 식당의 접시였습니다. 타인만은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것에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행동을 보았고 정의가 아니라 현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관찰의 깊이가 그를 다른 물리학자들과 구별시켰습니다. 이제 가장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들은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일까요? 강이 흐르면서 지형을 바꾸듯이 수백만 년에 걸쳐 그랜드 캐니언을 만든 것은 폭발이 아니라 물의 지속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들이 우리의 뇌 안에 협곡을 만듭니다. 신호가 더 빠르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경로, 우리의 직관과 반응,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들, 이 모든 것은 과거에 우리가 기울인 주의의 지형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느냐가 내일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경험 의존적 가소성 연구에 따르면 사용되지 않는 신경 연결은 약해지고 가지치기 됩니다. 어린 시절 배웠지만 사용하지 않은 언어가 사라지는 것처럼 한때 능숙했던 기술이 사용되지 않으면 녹슬어 버리듯이 우리의 뇌는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을 지워갑니다. 반대로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뇌 안에서 더 선명해지고 더 쉽게 접근되며 더 빠르게 처리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무엇을 보기로 선택했는가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신경과학이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우리의 뇌 안의 이야기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찰이 관찰 대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양자역학의 시사점을 생각해보면 이 질문은 훨씬 더 깊어집니다. 우리의 의식적 관찰이 단지 우리의 뇌가 아니라 어쩌면 현실 자체의 구조와 맞닿아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가능성을 탐구하기에 최적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방금 뇌의 구조가 관찰에 의해 물리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파인만이 평생 그 능력을 의도적으로 훈련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훈련의 방법론과 그의 사고방식,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파인만의 호기심이 어떻게 천재적 발견으로 이어졌는지 궁금하신가요? 이 책은 파인만이 의식적 관찰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그리고 그 실천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지 양자역학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문제들을 파인만처럼 보기 위해서입니다.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여정을 시작할 최적의 순간입니다. 파인만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모른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알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것을 에피스테믹 겸손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정직함이 그를 다른 물리학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늘이 파란지 아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빛의 산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왜 산란이 파란 빛을 더 많이 산란시키는지 물으면 대답이 멈추곤 합니다. 그 다음 층을 모르는 것이죠. 파인만은 이것을 깊이의 문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층의 이름을 알고 그것을 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또 다른 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도 있습니다. 지도가 영토가 아닌 것처럼 개념은 현실이 아닙니다. 빛의 산란이라는 이름은 하늘의 파란 빛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이름을 붙였을 뿐입니다. 진짜 설명은 레일리 산란 공식에 있고
이 공식은 맥스웰 방정식에서 나오며 이 방정식은 전자기장의 행동에서 나오고 그 행동은 광자와 전자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상호작용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파이만은 이 끝없음을 즐겼습니다. 그는 한 강연에서 청중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석은 왜 서로 밀어냅니까? 청중은 웃었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 같았죠. 전기장, 자기력, 전자의 스핀 등 여러 개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파인만은 멈추지 않고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청중은 깨달았습니다. 자석이 왜 밀어내는지 진짜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요. 현상을 기술하는 수식은 있지만 왜 그런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은 없다는 것을 파이만은 당혹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에 흥분했습니다. 아직 볼 것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말이죠.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의식적 관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기 위해 보는가, 아니면 보기 위해 아는가? 파이만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알고 있다는 확신은 관찰을 막는 가장 강력한 장벽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관찰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관찰할 수 있는 걸까요? 철학자 메를로 퐁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세계와 함께 있습니다. 관찰자와 관찰 대상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현상 안에 있습니다. 다른 아무도 없을 때도 거기에 있는 것일까요? 아인슈타인은 이 질문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을 불완전한 이론의 증거로 보았습니다.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고 믿었죠. 하지만 파인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불확정성 자체를 현실의 본질로 받아들였습니다. 관찰되지 않은 것은 확정되지 않으며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우주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봤습니다. 파인만은 이 질문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르겠다고. 하지만 그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관찰하지 않은 전자는 확률로만 존재하며 확정된 위치가 없습니다. 관찰하는 순간 그것은 확정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면서 관찰한 것들은 우리의 관찰 덕분에 더 선명하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냅스 안에서, 그리고 어쩌면 그 너머에서. 이것은 단순한 뇌과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학입니다. 이 영상이 거의 끝나가는 이 순간 우리의 뇌는 이 영상을 보기 시작했을 때와 다릅니다. 이는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 30분 동안 하나의 이야기를 의식적으로 따라왔습니다. 우리의 전전두엽 피질은 활성화되었습니다. BDNF가 분비되었고 새로운 연결이 형성 중입니다. 우리의 뇌 안에서 작은 협곡이 하나 더 파이고 있습니다. 강이 흐르면서 지형을 바꾸듯이 파인만은 봉보 드럼을 치면서 단순히 리듬을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리듬으로 보는 법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질에서 삼바를 배우면서 춤을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패턴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발생하는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학생 식당에서 접시를 보면서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전하는 물체의 역학을 물리학 공식 없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의식적 관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찰들이 쌓여 파인만 다이어그램이 되었고 양자 전기 역학이 되었고 노벨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천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의식적으로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단순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들어갈 때 어쩌면 우리는 세계의 일부도 함께 만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물리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식적으로 본 모든 것이 우리의 시냅스 안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세계를 보는 방식은 오늘과 조금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다르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단순한 공식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더 깊은 아름다움과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이 존재하죠. 리처드 파인만은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런 미지의 영역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가 남긴 마지막 칠판을 탐험해 봅시다. 지금 당신은 눈앞의 화면을 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눈이 아닌 뇌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뇌가 처리하는 시간은 이미 과거의 것이며 우리가 현재라고 느끼는 이 순간은 사실 약 0.1초에서 0.5초 전의 일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신경과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는 이 사실을 직면하며 깊이 탐구했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물리학을 대하는 방식,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리고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까지도 모두 하나의 습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식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단 60초 동안이라도 진정으로 보는 것이죠. 지금부터 우리는 뇌의 작동 원리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1고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신이 보는 방식을 바꾸면 당신이 경험하는 현실 자체가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측정 가능한 물리적 현상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다시는 세상을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각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빛은 눈의 각막을 통과하고 수정체가 초점을 맞추며 망막의 광수형체가 신호를 변환합니다. 이 과정은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서도 배웠던 내용이지만 대부분의 설명이 여기서 멈추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뇌에 도달하는 시각 정보의 양을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에서 뇌로 들어오는 정보는 초당 약 1천만 비트에 달하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그중 약 40비트에 불과하죠. 나머지 999만 9,960비트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뇌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이 화면을 바라보는 동안 당신의 시각 피질은 단순히 정보를 수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뇌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을 구성하고 틈을 메우고 패턴을 완성하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고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지워버립니다. 당신은 실제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당신의 모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측 처리 이론이 설명하는 바입니다. 뇌는 카메라가 아니라 소설가입니다. 주어진 단서들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그 이야기가 너무 그럴듯하여 우리가 그것이 이야기인 줄 모르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 멜빌 파인만에게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과학자가 아닌 유니폼 판매원이었지만 아들에게 세상을 보는 독특한 방식을 가르쳤습니다. 숲을 걸으며 새를 볼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새의 이름은 다양한 언어로 부를 수 있지만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는 그 새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새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름을 아는 것과 사물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이름은 우리를 안심시키지만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이해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의사가 진단명을 말해줄 때 환자가 느끼는 이상한 안도감과도 비슷합니다. 이름이 현상을 설명하지 않는데도 이름이 붙은 것만으로 이해한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타인만은 이것을 지식의 가장 위험한 함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알고 있다는 느낌이 오히려 실제로 아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적 관찰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파인만을 오늘의 파인만으로 만든 첫 번째 씨앗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눈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표면만을 긁었을 뿐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망막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시신경이 눈에서 뇌로 연결되는 지점에는 광수용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하는 구멍이 당신의 시야 안에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 구멍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뇌가 그 자리를 주변 정보를 바탕으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뇌는 주변 정보를 바탕으로 그럴듯한 내용으로 빈 공간을 메웁니다. 스위스 치즈를 생각해 보세요. 구멍이 많지만 멀리서 보면 매끄럽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시야에 있는 구멍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뇌가 그것을 치즈처럼 메웠기 때문이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색을 인식하는 추체세포가 망막의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부는 거의 흑백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주변 시야도 색깔로 보인다고 느끼죠. 이것 또한 뇌가 과거의 그 자리에서 본 색을 기억해 그 자리에 칠해 넣은 것입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컬러 영화는 실제로 중심부만 컬러이고 나머지는 뇌가 덧칠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각 오류가 아닙니다. 이는 뇌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현실을 구성하는지를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성이 어디서 오는지를 추적해보면 우리는 시냅스에 도달하게 됩니다. 뉴런과 뉴런 사이의 시냅스 틈은 약 20나노미터로 머리카락 굵기의 5천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미세한 틈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뉴런이 발화하고 전기 신호가 세포를 따라 달립니다. 신호가 끝에 도달하면 신경 전달 물질이 그 틈으로 방출됩니다. 도파민, 세로토닌, 글루타메이트 같은 분자들이 다음 뉴런의 수용체에 결합하면서 신호가 계속됩니다. 이 과정은 초당 수십억 번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파인만은 아마 이 과정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생각이라는 것이 결국 아주 작은 분자들이 아주 작은 틈을 건너는 일이라는 사실은 얼마나 아름다운 물리학인가요? 그런데 이제 헤브 법칙이 등장합니다. 1949년에 도널드 헤브가 제안한 이 법칙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발화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 즉 동시에 활성화되는 두 뉴런이 반복될수록 그 사이의 시냅스는 강해지고 더 빠르게 신호를 전달하며 더 적은 자극으로도 활성화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고정된 것일까요? 아니면 바뀔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런던 택시 기사들을 연구한 결과가 그 증거입니다. 런던의 복잡한 도로망을 수년간 기억하고 탐색하는 택시 기사들의 해마, 즉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은 일반인보다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뇌는 문자 그대로 물리적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사용이 구조를 바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잘하는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리든 운전이든 언어든 관계 맺기든 처음에는 어색하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동으로 됩니다. 그것은 의지력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 시냅스가 두꺼워진 것입니다. 반복된 활성화가 그 경로를 뇌의 기본 회로로 만든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보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과거의 반복이 만든 물리적 구조물입니다. 파인만이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와 함께한 산책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어느 날 파인만은 친구와 숲을 걷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새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게 뭔지 알아? 파인만은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물었고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새는 영어로는 이렇게 불리고 스페인어로는 이렇게 불리며 중국어로는 이렇게 불리고 포르투갈어로는 이렇게 불린단다. 이제 넌 전 세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알았어. 하지만 여전히 저 새에 대해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름을 아는 것은 출발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파인만은 이 교훈을 물리학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파인만은 공식을 외우기보다는 그 공식 뒤에 숨겨진 현상을 볼 때까지 관찰했습니다. 수식을 암기하는 대신 자연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은 물리학을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풀었습니다. 파인만 다이어그램이 탄생한 것은 그의 천재성 때문이 아니라 관찰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탐험해 봅시다. 파인만이 코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는 종종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식을 이해했다는 느낌이 들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그 느낌은 대부분 이해가 아니라 익숙함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이해는 더 불편하고 더 많은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이해할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는 느낌, 그것이 진짜 물리학을 배우는 감각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의식적 관찰이 단지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것이 뇌의 물리적 구조를 실제로 변화시킨다면 그 메커니즘을 추적하면서 우리는 놀라운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BDNF, 즉 뇌의 신경 영양 인자는 주의 집중에 의해 분비가 촉진됩니다. 이 단백질은 시냅스의 성장을 돕고 새로운 뉴런의 생성을 지원하며 기존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언가에 집중할 때 이러한 화학 물질이 뇌 안에 퍼져갑니다. 근육을 생각해 봅시다.
많이 사용할수록 더 두꺼워지죠. 시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반복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때 그 주의 경로가 되는 신경회로는 더 강화됩니다. 더 빠르고 더 선명하게 말이죠.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모든 관찰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다양한 것들을 봅니다. 스마트폰 화면, 광고,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하지만 이러한 관찰은 대부분 자동적이고 반사적입니다. 뇌의 디폴트 모드로 처리되죠. 그러나 의식적 관찰은 다릅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결정이며 우리가 주의를 어디에 기울일지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의식이 개입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수년간 마음챙김 명상을 실천한 사람들의 뇌를 스캔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주의 조절과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이 두꺼워졌고 공포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반응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상을 할 때 활성화되는 자동 회로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억제되었습니다. 이것을 스마트폰에 비유해 봅시다. 보통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수십 개의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돌아다녀 배터리를 소모하고 처리 능력을 분산시킵니다. 의식적 관찰은 그 백그라운드 앱들을 닫고 단 하나의 앱에 모든 처리 능력을 집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뇌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이 상태는 단 몇 분만으로도 측정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fMRI 실험에서는 피험자들이 단 8주간 하루 20분씩 의식적 관찰을 훈련한 결과 폐백질 밀도가 변했습니다. 뇌가 문자 그대로 물리적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동안 당신의 주의는 이 이야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의식적 관찰이며 그 관찰이 당신의 뇌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의식적 관찰이 뇌를 바꾼다면 관찰자 자신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관찰이 관찰자를 변화시킨다면 관찰하기 이전의 나는 누구였을까요? 잠깐, 우리는 시냅스가 변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의식적 관찰이 신경회로를 다시 쓴다는 것도 알고 있죠. 하지만 아무도 이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관찰이 단지 당신의 내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관찰하는 대상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관찰자가 관찰 행위로 인해 변한다면 그 관찰자가 만들어내는 현실도 변화하지 않을까요? 그 대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일지 모릅니다. 이 질문이 열린 채로 있는 지금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무언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식적 관찰, 시냅스, 그리고 보는 것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보는 이 상태, 불확실함과 호기심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순간이 바로 학습이 가장 깊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존재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답을 찾던 중에 이 디지털 책을 발견했습니다. 파인만의 비닐 호기심이 어떻게 천재적인 발견으로 이어졌는지를 다루는 책입니다. 이 책은 파인만의 전기가 아닙니다. 물리학 교재도 아닙니다. 이것은 파인만이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관한 책입니다. 그가 어떻게 보았는지를 다룬 책입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름이 아닌 사물 자체를 보는 훈련, 불확실함을 견디는 능력, 그리고 틀릴 수 있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어떻게 그를 역사상 가장 독창적인 물리학자로 만들었는지를 추적합니다. 파인만이 봉고 드럼을 치며 발견한 것, 그리고 그가 브라질 삼바 리듬을 연구하며 물리학에 대해 깨달은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지금 개발할 수 있는 능력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천재들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당신처럼 지금 이 순간 진정으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열어놓은 질문들이 당신 안에서 계속 울리고 있죠. 그 울림이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이 읽어야 할 순간입니다. 나중에 읽겠다는 결정은 대부분 읽지 않겠다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뇌는 가장 수용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이 콘텐츠는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금 클릭해서 당신의 사본을 다운로드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진정으로 의식적으로 관찰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이름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하는 일을 본 순간이 언제였나요?
그리고 그 관찰이 당신의 무언가를 변화시켰나요? 한 실험이 물리학의 기반을 뒤흔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1801년 토마스 영은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 빛이 파동임을 증명했습니다. 빛이 두 개의 틈을 통과할 때 간섭 무늬가 생기는데 이는 파동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1909년 과학자들은 이 실험을 전자 한 개씩 발사하며 반복했습니다. 전자 하나가 발사되고 두 개의 틈 중 하나를 통과하게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전자는 스크린에 착지하게 되죠. 이 과정을 수천 번 반복합니다. 결과적으로 간섭 무늬가 생기는데 이는 하나씩 발사된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했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하나의 전자가 동시에 두 틈을 통과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과학자들이 전자가 어느 틈으로 통과하는지 관찰하기로 하고 측정 장치를 설치했을 때 간섭 무늬는 사라졌습니다. 전자는 관찰받는 순간 파동이 아닌 입자로 행동했죠. 관찰 행위 자체가 전자의 행동을 바꾼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 실험이 아닙니다.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새가 날아가는 것을 본 적 있나요? 그 순간 관찰은 단순한 수동적 행위가 아닙니다. 관찰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이 영향은 측정 가능합니다. 파인만은 이 사실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그는 이중 슬릿 실험을 양자역학의 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실험 하나가 양자역학의 진정한 신비를 담고 있다고, 더 깊이 이해하려 할수록 더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그러나 그 이상함을 피하지 않는 것이 물리학자의 덕목이라고. 당신의 의식적 관찰이 어쩌면 단지 당신의 뇌만을 바꾸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파인만에게 관찰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그의 생활이었습니다. 1940년대 말 그는 코넬 대학에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맨해튼 프로젝트 이후에 우울에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물리학에 대한 열정이 식은 것처럼 보였죠. 그때 그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재미있어서 하는 물리학으로 돌아가기로 말이죠. 어느 날 학생 식당에서 누군가 접시를 공중에 던졌습니다. 접시가 돌면서 날아갔습니다. 파인만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의식적으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접시가 회전하는 속도와 흔들리는 속도 사이의 관계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계산을 했고 결국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물리학적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관찰이 그의 시냅스에 무언가를 일으켰습니다. 회로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죠. 그 관찰에서 시작된 사고의 흐름이 결국 파인만 다이어그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노벨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파인만은 나중에 이 순간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가지고 놀았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재미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의식적 관찰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파인만에게 보는 것은 순수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이 결국 물리학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목적을 가지고 관찰하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집중하려 하죠. 하지만 파인만의 관찰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저 순수하게 보았습니다. 그 순수함이 그의 시냅스를 가장 깊이 변화시켰습니다. 조각가는 돌 안에서 형상을 봅니다. 돌을 깎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기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죠. 파인만은 세계를 그렇게 보았습니다. 혼돈 속에서 이미 존재하는 패턴을 보았죠. 그 보는 능력은 천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평생 동안 의식적으로 보는 것을 연습한 결과였죠. 그리고 그 연습을 이끈 것은 봉고 드럼, 브라질 삼바, 개미 행렬, 그리고 학생 식당의 접시였습니다. 파인만은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것에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이름이 아니라 행동을 보았습니다. 점이가 아니라 현상을 보았죠. 그리고 그 관찰의 깊이가 그를 다른 물리학자들과 구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깊은 질문에 도달합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들은 과연 당신에게 존재하는 것일까요? 수백만 년 동안 그랜드 캐니언을 형성한 것은 거대한 폭발이 아니라 물의 지속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의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들이 뇌 속에 협곡을 만듭니다. 그 결과 신호는 더 빠르고 자연스럽게 흐르죠. 우리의 직관, 반응, 그리고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들은 모두 과거에 우리가 기울인 주의의 지형도입니다.
오늘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느냐가 내일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경험 의존적 가소성 연구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는 신경 연결은 약해지고 가지치기 됩니다. 어린 시절 배웠지만 사용하지 않은 언어가 점차 사라지는 것처럼 한때 능숙했던 기술도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어 버리죠. 우리의 뇌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들을 서서히 지워갑니다. 반대로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들은 뇌 안에서 더욱 선명해지고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며 더 빠르게 처리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보기로 선택했느냐에 따라 형성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신경과학이 확인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지 우리의 뇌 속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 관찰이 관찰 대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시사점을 고려하면 이 질문은 훨씬 더 깊고 복잡해집니다. 우리의 의식적 관찰이 단지 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현실 자체의 구조와도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가능성을 탐구하기에 가장 적합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방금 뇌의 구조가 관찰에 의해 물리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한 리처드 파인만이 평생 동안 이러한 능력을 의도적으로 훈련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훈련 방법론과 사고방식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파인만의 비밀스러운 호기심이 어떻게 천재적인 발견으로 이어졌을까요? 이 책은 파인만이 의식적 관찰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그리고 그 실천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양자역학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문제들을 파인만처럼 보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된 자료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마지막 수량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클릭하여 새로운 발견과 이해의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파인만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모른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알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를 에피스테믹 겸손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그냥 정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직함이 그를 다른 물리학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늘이 파란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빛의 산란이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왜 산란이 파란 빛을 더 많이 산란시키는지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에서 멈추게 됩니다. 파인만은 이를 깊이의 문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층의 이름만 알고 그것을 안다고 착각하죠. 하지만 그 아래에는 또 다른 층이 있고 그 아래에도 또 다른 층이 있습니다. 마치 지도가 영토가 아닌 것처럼 개념은 현실이 아닙니다. 빛의 산란이라는 이름은 하늘의 파란 빛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름일 뿐입니다. 진짜 설명은 레일리 산란 공식에 있으며 그 공식은 맥스웰 방정식에서 나오고 그 방정식은 전자기장의 행동에서 나오며 그 행동은 광자와 전자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상호작용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파인만은 이 끝없는 탐구를 즐겼습니다. 그는 한 강연에서 청중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석은 왜 서로 밀어낼까요? 청중은 웃었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처럼 들렸기 때문이죠. 전기장, 자기력, 전자의 스핀 등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파인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청중은 깨달았습니다. 자석이 왜 밀어내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현상을 설명하는 수식은 있지만 왜 그런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은 없다는 것을. 파인만은 이를 당혹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흥미를 느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이 이렇게 많고 볼 것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파인만은 흥분했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식적 관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기 위해 보는 걸까요? 아니면 보기 위해 아는 걸까요? 파인만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알고 있다는 확신은 관찰을 막는 가장 강력한 장벽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존재한다는 것은 당신이 관찰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찰할 수 있는 걸까요?
철학자 메를로 퐁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세계와 함께 있습니다. 관찰자와 관찰 대상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현상 안에 존재합니다. 다른 아무도 없을 때도 그것은 여전히 존재할까요?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질문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이 불완전한 이론의 증거라고 생각하며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파인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불확정성 자체를 현실의 본질로 받아들였습니다. 관찰되지 않은 것은 확정되지 않으며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우주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솔직하게 모르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관찰하지 않은 전자는 확률로만 존재하며 확정된 위치가 없습니다. 관찰하는 순간 그것은 확정됩니다. 우리가 오늘 경험하고 관찰한 것들은 우리의 관찰 덕분에 더 선명하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입사 안에서 그리고 어쩌면 그 너머에서도요. 이것은 단순한 뇌과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학입니다. 이 영상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이 순간 우리의 뇌는 이 영상을 보기 시작했을 때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 30분 동안 하나의 이야기를 의식적으로 따라왔고 우리의 전전두엽 피질은 활성화되었습니다. BDNF가 분비되었고 새로운 연결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 속에 작은 협곡이 하나 더 그려지고 있습니다. 간이 흐르면서 지형을 바꾸듯이 파인만은 단순히 드럼을 치면서 리듬을 배운 것이 아니라 세상을 리듬으로 보는 법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질에서 삼바를 배우면서 단순히 춤을 배운 것이 아니라 패턴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발생하는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학생 식당에서 접시를 보며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회전하는 물체의 역학을 물리학 공식 없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의식적 관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찰들이 쌓여 파인만 다이어그램이 되었고 양자 전기역학이 되었으며 노벨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보고 천재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 천재성의 뒤에는 의식적으로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단순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들어갈 때 어쩌면 우리는 세계의 일부도 함께 만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삶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의식적으로 본 모든 것은 우리의 시냅스 안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은 오늘과 조금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다르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파인만이 물리학에서 보았던 것, 즉 아름다운 패턴, 그 아래에 더 깊은 패턴, 그리고 그 아래에 더 깊은 미지의 세계, 그것은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리처드 파인만이 죽기 직전에 남긴 마지막 칠판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하고 더욱 아름다운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